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마무리를 해야죠. 자,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은 용어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죠. 자,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입니다. 이건 하니까 둘 중 한 개죠. 층수가 30층 이상이어도 고층 건축물, 아니면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도 고층 건축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 그래서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거 대충 읽어보시면 안 돼. 아셨죠?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강목은 가하고 나잖아. 그죠? 가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면은 다중이용 건축물, 나에 해당하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다중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은 가하고 상관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가에 해당하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죠.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럴 때 문종판,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과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그래서 여종관, 문종판, 여종관, 이 6개의 용도 중 한 개에 해당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층수가 16층 이상이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될 거. 단, 문화 및 집회 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지만, 동식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가 됩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 조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특별 가로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 가로 구역은 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죠? 마장을 대비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인데요. 여러분, 특별 가로 구역 할 때 가로는 도로예요, 도로. 그러면은, 이 일정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경관지구, 아직 안 배웠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유지, 보존하려고 지정하는 용도지구.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아직 몰라도 됩니다. 앞으로 공부할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도로에 접한 대지에 경관지구가 지정되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그 대지가 일정한 도로에 접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특별 가로 구역을 지정하죠. 특별 가로 구역이에요. 특별 가로 구역을 지정해서 도로 주변에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할 목적으로 특별 가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건축법과 건축관계법 등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 배제,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설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나 문화지관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의 일정한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대지는 경관지구하고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되고 그 대지가 일정한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근데 건축선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에 접하는 도로, 그리고 문화지구 안의 도로 등에 접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되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네. 자, 특별가로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자,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그렇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네, 고층 건축물 맞죠?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우리가 했죠. 네. 토지에 청청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그리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은 이 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네, 정확합니다. 다음,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네, 층수가 16층 이상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를 쓰던 바닥 면적이는 5,000제곱 이상이다. 문종판,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종관, 관광 휴게시설 아니고 관광 숙박시설. 그죠? 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그래서 1번이 정답. 관광 휴게시설 아니고 관광 숙박시설 용도죠. 네. 다음,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까 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제대로 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정답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할까요? 네.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이 뭐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뭐죠? 이전, 이축 하면 틀려. 아시죠? 이전. 이 5개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읽어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되겠죠? 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이 건축으로 축소하면 뭐죠? 신축이죠. 신축이니까 건축 맞잖아요.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되면 뭐죠? 증축. 읽고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데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인 것은 뭐죠? 재축. 태풍은 자연재해잖아. 자연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됐을 때 해당 대지에 멸실된 종전규모가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면 재축.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해당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를 옮깁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대지로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겼으니죠. 그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 거잖아. 이전. 정확한데요. 이전.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이 법상 건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개념 설명은 드렸지만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이 안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 맞습니다. 네. 기본 강의를 듣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자, 용어정에서는 배우지 않은 거죠.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면접한 대지에 관하여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 대상으로,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여러분, 건축협정구역이 지정되면은, 네, 건폐율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건축협정이 체결된 면접한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은 통합 적용, 지하층 설치 기준도 통합 적용,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통합 적용 대상이고, 이 건축협정만으로 통합 적용이 안 되니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려고 별도로 만든 것을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용어정에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결합 건축을 배운 거잖아. 그죠? 결합 건축.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해서 용적률을 각각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용적률을 하나의 대지에 통합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결합 건축. 그래서 니은번을 빼면 돼, 빼면. 용적률은 결합 건축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네, 건축협정을 통해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니은이.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기역, 디귿, 리을, 미음. 3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우선, 용어 해설만 들어가서는, 네, 정답을 찾기가, 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결합 건축,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지역과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합 건축을 하면은 건물, 빌딩이 종전보다 높게 건축되잖아. 그럼 다 분양될 수 있으니까 상업지역은 분양될 수 있죠. 서울역, 역세권 가능하죠. 그죠? 네. 특별 가로 구역, 그리고, 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협정 구역은 가능한데, 네, 특별 가로 구역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8번. 인가받은 건축협정 폐지, 인가받은 건축협정 폐지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건축협정 폐지는 협정 체결자 전원입니다, 전원. 건축협정 폐지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 인가권자로부터 네, 인가를 받게 됩니다. 9번.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을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원 합의로 체결 가능합니다. 체결은 전원 합의, 폐지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번까지 다 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법이고요.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 모두 각각 7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4문제까지는 실력으로 잡을 수 있고요. 나머지 3문제는 각각 어렵게 출제되거나, 혹시 교재에 없는 내용도 출제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일단 주택법도 용어 정의가 시험에 한 문제 이상 꼭 나오게 되죠. 자, 주택법상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이라 하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네. 단독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고요. 그,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기숙사가 보이지 않잖아. 그죠? 기숙사는, 주택법에 오면은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단독주택에서 빠지고요. 조금 이따 나오게 될 준주택에 보면은 이제 기숙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봅니다.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 하면 세 개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을 주택법에서는 하셔야 되거든요. 아파트는, 적어보십시오. 주택으로 쓰이는 층, 주택으로 쓰는 층, 쓰이는 층,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택법상 아파트라 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층수로 개념이 정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바합.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한 개 동의 바합,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이면은 연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대 주택은 한 개 한 개 동의 바합, 바닥 면적 합계,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네,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이면은 다시대 주택이 돼요. 연립주택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초가입니다. 죄송해요. 초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이면 연립.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이면 다시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시대 주택의 공통점은 둘 모두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단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시대, 이렇게 된다고. 아셨죠? 네.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 다시대. 주택으로 쓰인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이 아파트니까 연립과 다시대 주택과 아파트는 무엇으로 구분하죠? 층수로 구분하는 거죠. 연립과 다시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이 되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인 층이 5개층 이상이어야 아파트니까 층수로 구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준주택입니다. 제법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에 이런 독서실 고시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간판은 고시원인데 가니까 막 근로자들, 원룸에 거주가 힘든 학생들 저소득층이 실제로 주택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칸막이 100장 칸막이만 해놓고 이렇게 주거 생활을 사실상 해버리니까 라면 끓이면서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니까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한꺼번에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아니잖아, 고시원이.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사실상 주택은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시설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처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적용하려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준주택이라고 하고, 종류를 외워야 됩니다. 이게 몇 번 시험 나왔다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근데 다중생활시설에 예를 들면 뭐죠? 뭐 이게 고시원 같은 거예요. 고시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주택급상 준주택이라 하면 이렇게 종류가 4가지입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 기다노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기다노 절치구나 절치구나 기다노 이렇게 해서 기다노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주택급상 준주택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주택급상 국민주택입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했거든요. 자, 국민주택입니다. 이러면서 별표를 한 2개 해야 되겠다.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국민주택이라 하면 이걸 보십시오.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 그러니까 가와 나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국민주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에요. 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됐죠? 그러면 가봅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 자, 이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를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공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공공사업주체.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그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하면 이게 나와 있죠.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 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이 법상 국민주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 재정.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외울 때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꼭 외워야 됩니다.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앞에 화면을 잠깐 봐주실까요? 자, 국민주택이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 두 번째,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 이렇게 따박따박 야무지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읽어보고 이해했다고 심지를 받으면 답 찾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죠. 자, 국민주택 규모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를 하면 주거 용도로서 있는 면적이니까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주거 용도로서 있는 면적 이꼴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1호, 앞으로 단위가 호면은 단독주택을 말해요. 단독주택을 말하고 단위가 세대면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공동주택의 단위는 세대. 단독주택 단위는 호가 되는 거죠, 호. 그러니까 단독주택 1호 그런 뜻이에요. 세대가 붙으면 공동주택 1세대당 그렇게 되는 거죠.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1호 또는 1세대당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금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자, 이거 가로 안에 외우십시오.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 하면 이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직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규모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주택규모로 하면 주거전용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함이 원칙인데 수도권이 아닌 도시직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규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규모 예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뭐죠?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이것도 별표예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택법상 용어 정의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반값 아파트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제도화된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네. 이 대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분양하는데 어떻게 반값이 될까라는 거죠. 네. 주택을 분양받는 자는 요것만, 주택만, 아파트만 구분 소유하는 거죠. 주택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는 거죠? 분양받는 자가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근데 대지 있죠. 대지는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지는 아파트 원가에 포함 안 되니까, 그죠? 이 건물값만 분양을 받는 자에게 분양하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분양가를 낮춰서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는 자는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대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 주택공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제 분양받는 자는 그 주택공사 대지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구분 소유권만 취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임대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는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과 복리시설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 실패했거든. 왜요? 반값 아파트지만 건물은 시간이 가면은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은 보통, 그죠? 개발된 지역은 점차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그죠? 그동안에 이제 집값 상승의 원인은 결국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 땅값 상승이거든.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땅값만 올라서 주택공사는 배가 점점 이익을 보게 되고 배불러지는데 분양받은 자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나라 주택,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유가 뭐죠? 거주 목적도 있지만 재테크의 목적도 되잖아요. 근데 재테크 목적이 안 되니까 누가 이걸 분양받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뭐 한두 건 정도 네,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현실적으로 분양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뭐 정책적으로 실패로 보는 거죠.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체죠. 여러분,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 절차가 허가예요, 허가.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은 허가를 받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고,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할 때는 이제 그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불러요. 건축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삽계획 승인이에요. 주택 건설 삽계획서 들고 시청 군청에 가서 삽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라고 불려야 되고요.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삽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체, 사업주체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될까?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건축주가 호는 단독주택이니까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건축을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 허가 대상. 반대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많이 짓는 거잖아요. 이때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으면은 주택건설 사업주체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는 대개가 시대수가 30시대 이상이잖아. 수백 시대, 500시대, 1000시대, 1500시대, 2000시대 막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은 전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파트를 지었고요.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를 건축주라고 하지 않고 주택법상 사업주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가와 나를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 공공사업주체라고 한다고. 공공사업주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와 대지조성 사업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민간법인, 이때 민간법인은 민간 건설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회사. 아파트 짓는, 현대 아이팍, 대우 프루지오, 롯데 캐슬, SK뷰, 이렇게. 이렇게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호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으로 적을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 이렇게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네, 등록 사업 주체로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연간 기준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 조성 사업자로 역시 국토교통부에게 등록해야 되는 거야. 그 등록한 대지 조성 사업자를 등록 사업자로 부른다고.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 사업자로서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해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해야 개인과 민간법인은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공사업 주체로서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일단 입문과정이니까 이렇게 듣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은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기본 강의 때 한 번 더 들으면은 이게 점차 명확하게 여러분 것이 서서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긴장하거나 서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주택법상 사업 주체에 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인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별표를 2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암기 좀 하십시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3개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면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이 같은 모집지역이야. 조합을 모집하는 같은 모집지역으로 하시라고 이걸. 같은 모집지역이요. 같은 모집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는 같은 모집지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하시는 같은 모집지역이야. 대전, 충남, 세종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같은 모집지역으로 보는 거야. 광주, 전남 마찬가지고, 대구, 경상북도 마찬가지고, 부산, 울산, 경상남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같은 모집지역,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의 구분에 따른 지역은 같은 모집지역을 말하는 거야.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설립한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누가 지역주택조합이 뭐죠라고 물으면 연습 좀 하십시오. 같은 모집지역, 이 지역이 핵심이다. 같은 모집지역. 같은 모집지역, 이걸 얘기를 꼭 하시고 대답하라고. 같은 모집지역. 같은 모집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에요. 그때 지역주택조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건설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은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요. 직접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면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같은 직장 동료,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직장주택조합이에요. 5번 하죠.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같은 모집 지역 주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라고. 그때 직장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건설하여서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주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을 받아서, 조합원들이 단체로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글자 그대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걸 꼭 외워야 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서 여기에 단독주택 포함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3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봅니다.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조합 몇 개가 있죠? 3개.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 지역조합이란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조합원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럼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는 생각보다 시험이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시험이 자주 나오는데, 다만, 지금도 줄 겁니다. 다만, 다음 강목의 시설, 가나다라를 말하는 거잖아. 가나다라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법적으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상식적으로 단지를 가로질러서, 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철도로 분리된 A쪽하고 B쪽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니까 각각 관리사무소를 두고서 다르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걸 하나의 주택단지를 보면은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경비원들이 철도 위를 날아다니면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법적으로 하나로 보지 않고 별개의 단지를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하고 다라고, 나 보세요, 나.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 거죠.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별개의 단지로 본다고. 그럼 보세요. 이 아파트 단지, 이게 일반 도로라면은 폭 몇 미터?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돼야 A쪽하고 B쪽을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 그러면 폭 15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단, 이를 별개의 단지로 한다. 뭐 믿겠습니까? X.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로 분리돼야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시험 나오던데. 그리고 애정도로는 폭 8m 이상인 애정도로로 분리돼야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될 것, 일반 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된 것은 이를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고 별개의 주택단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부대시설. 주택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고요. 주택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시설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는 부대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시설이 나올 겁니다. 복리시설은 입주자 생활 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 그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그 종류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시설하고 간선시설을 많이 틀리거든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은 기간시설. 그죠? 주택단지 안에서 입주자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간이라서는 기초거든, 기초. 기초시설을 말하는 거야. 기초시설. 그럼 간선시설은 똑같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똑같잖아요. 간선시설이 뭐냐면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과 단지,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간선시설과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 그래서 간선시설은 연결시키는 시설이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 상하수 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도로 상하수 시설이 기능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한다고 구분할 수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구입니다. 공구.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전체 시대수가, 아파트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은 단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건설 자재나 재원 확보나 인력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 단위를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착공신고죠. 착수신고하고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공구가 무엇이죠? 라고 개념을 물으면은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네, 착수신고하고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네,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읽어볼까요?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네,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나오네. 착공신고하고 사용공사 절차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구역을 공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주택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지은 아파트가 안 팔리고 미분양이 막 생긴 거예요. 그 미분양이 생기면은 18평, 20평대 초반은 평수가 작으니까, 면적 규모가 작으니까 미분양된 아파트를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좀 쉬운데 50평짜리 아파트, 60평짜리 아파트는 미분양되니까 처리를 50평, 60평 아파트를 전세주택, 월세주택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평 아파트,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출입문을 별도로 내는 거죠. 별도로 내고 구조 변경을 약간 해서 거실, 방 2개, 거실 주방, 방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주택을 세대가 구분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50평 아파트를 반으로 구분해서 25평씩 만들어서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제가 엄청 강조를 드릴 거거든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봅시다. 기출문제 봅시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지역 면적이 84제곱미터 이하이면은, 네,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기간시설. 민영주택은, 그렇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되면, 네,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 그렇게 되죠. 다음 5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말하고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 지역 난방 공급시설은 기간시설.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렇죠.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고, 주택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인 주택 건설을 시행하는 자는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이고, 농지법은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네, 용어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를 하면 지목이 정답 가수원이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돼요. 그리고 지목이 정답 가수원이 아니어도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그 다음에 인삼과 같은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이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요. 다만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는 네, 농지법상 농지에서 재배됩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죠.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경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이 될 수 있고요.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도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고요. 대가축, 소나 말은 2두, 중가축, 돼지, 염소는 12, 토끼와 같은 소가축은 100두, 가금류, 달기나 오리는 1,000수, 꿀벌은 10군 이상 사용하면 농업이 될 수 있고요. 농업은 90 이상 종사하고 축산업은 연간 축산업은 120일 이상,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 그래서 가나다라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용어 중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 정도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능성 식물을 재배하면 주말 체험용농이라고 합니다. 기출지문 확인하죠. 꿀벌을 10군 이상 사용한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정답.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정답.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는 고정식 온실이잖아. 고정식 온실을 설치해서 다능성 식물을 재배하는 자도 농업인에 해당한다. 정답.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입문 과정이었고요. 이제 기본 이론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필요 없이 한번 얼핏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본 강의 시간에 찾아오신다면
반드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